어머니, 저 오늘 열이 39도예요. 아프면 땀을 빼야 낫는다. 어서 고무장갑 가져와. 안녕하세요, 썰 고양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읽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느 평범한 날 오후였어요. 점심 피크가 막 끝나고 가게 문이 열렸어요. 낯선 중년 여성이 들어오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더니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셨어요. 차용증이었어요. 거기에 제 가게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올해로 53살이 된 분식집 사장입니다. 가게 이름은 우리네 분식이에요. 비산동 골목 안에 있는 테이블 6개짜리 작은 가게인데 15년 전에 제 손으로 차린 곳이에요. 남편 이름은 김태석이에요. 26의 직장 동료 소개로 만나서 2해 반을 사귀다 29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올해로 22해가 됐어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 출신이에요. 사남매 중 셋째로 넉넉하지 않은 집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를 마치고 안양에 올라와서 봉제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모았고 그게 나중에 가게를 차리는 씨앗이 됐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뵌 건 결혼 얘기가 막 오가던 가을이었어요. 태석 씨가 우리 어머니가 한번 보자고 하신다라고 했고 저는 그 말 하나에 며칠을 어떻게 입고 뭘 들고 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직접 만든 호박꼬지 조림이랑 잡채를 예쁘게 담아서 단정한 옷을 입고 시댁 현관 앞에 섰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짧은 시선이었는데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인상이 날카롭다거나 거친 분이 아니셨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고데기로 말아내리셨고 체격도 작고 야무진 편이셨어요. 그런데 그 눈빛 안에 뭔가가 있었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어머니가 제 직업을 물어보셨어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나중에 작은 가게라도 차려보고 싶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가게요? 봉제 공장 다니는 사람이 무슨 가게를? 비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처럼 말씀하시는 평평한 어투였는데 그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냥 꿈이에요. 어머니 하고 웃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그래 하시고 화제를 돌리셨어요. 그날 제가 가져간 잡채를 드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간이 세다. 저는 다음에 더 잘 만들어 올게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결혼식은 이듬해 봄에 올렸어요. 보증금은 제 적금이랑 태석 씨 퇴직금 일부를 털어서 겨우 마쳤어요. 결혼 초기 인연은 조용했어요. 시어머니는 군포에 계셨고 저희는 안양에 살았으니 거리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2번 주말에 찾아가서 밥을 먹고 오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유해였는데요. 시어머니 댁에 가는 날이면 제가 장을 봐서 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갈비찜이나 잡채를 해서 챙겨가거나 아니면 시댁 부엌에서 직접 밥을 차렸어요. 태석 씨는 거실에서 시어머니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엌에 들어와서 도움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집이겠거니 했어요. 그냥 했어요. 결혼 6년 차 저는 분식집을 차렸어요. 태석 씨 월급만으로 살림이 빠듯했고 제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오래됐거든요. 봉제 공장 다니면서 모은 돈에 태석 씨 동의를 얻어서 비산동 골목에 작은 공간을 얻었어요. 테이블 6개짜리 작은 가게였어요. 사업자 등록을 내는 날 등록증에 찍힌 제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대표자 성명 정은미. 봉제 공장 다니는 사람이 무슨 가게냐고 하셨는데 개업 첫날은 손님이 4명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차린 음식을 사람들이 먹는 걸 보는 게 좋았어요. 맛있어요. 또 올게요. 같은 말들이 이 작은 가게에서는 들렸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말들이었어요. 그 말들이 진심으로 좋았어요. 퇴근하고 지친 몸으로 가게 불을 끄면서 내일 또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공간이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개업 첫 달에 가게에 오셨어요. 태석 씨를 통해서 온다는 말씀을 미리 전하셨어요. 저는 개업 때 못 드린 인사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좁은 골목을 들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가게 안을 한번 둘러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좁네? 저는 처음이라서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메뉴판을 보시다가 이거 다 혼자 해? 라고 하셨어요. 네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힘들겠다라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수고를 알아주시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태석이도 고생이겠어.
집에 들어와도 밥이 제대로 되겠냐였어요. 저는 그냥 웃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고 나서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시어머니가 태석 씨한테 전화를 하실 때마다 가게 얘기를 꺼내시는데 우리 가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 가게 요즘 좀 되냐, 우리 가게 자리는 좀 잡혔냐 하고요. 태석 씨한테서 그 말을 전해 들을 때 저는 그냥 그런 표현이겠거니 했어요. 어머니로서 자식 일을 자기 일처럼 여기시는 거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표현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게를 연 지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점심 영업이 한창인 시간에 시어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손님이 네 테이블 꽉 차 있었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하셨나요? 시어머니가 그냥 지나다 들렀어라고 하시면서 빈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셨어요. 그리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가게예요. 제가 여기 차리는데 같이 애를 많이 썼어요. 그 손님이 아, 그러세요? 하고 웃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라면 국물을 젓고 있었어요. 손 안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어요. 같이 애를 많이 썼다고.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영업 중에 가게를 찾아오시는 일이 생겼어요. 한 달에 한 번쯤이었어요. 오실 때마다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면서 오가는 손님들한테 말씀을 거셨어요. 여기 내가 며느리랑 같이 만든 가게예요. 창업할 때 내가 많이 도와줬어요. 손님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주방에서 그냥 뭔가를 저었어요. 국을 젓든 반죽을 치대든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손님 앞에서 시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참았어요.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처 중학교 선생님들이 점심마다 오셨어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가 매일 아침 순대를 사가셨어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몰려와서 치즈 추가를 외쳤어요. 저는 그 얼굴들이 좋았어요. 이 가게가 저한테 숨구멍이었어요. 집에서 숨이 막히면 가게에 와서 숨을 쉬었어요. 아무도 제 국이 싱겁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제 청소가 부족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내가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숨구멍에도 시어머니가 손을 뻗기 시작했어요. 가게를 연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시어머니가 태석 씨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김장을 앞두고 배추 절이는데 쓸 소금이며 양념 재료를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였어요. 태석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가게에 재료 좀 있으면 나눠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가게 재료는 가게 재료예요. 따로 사다 드려야 해요 라고 했어요. 태석 씨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그리 딱딱하게 구냐, 조금이잖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따로 마트에서 재료를 사서 시댁에 갖다 드렸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태석 씨가 가끔 어머니가 가게 재료 좀 쓰면 안 되냐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 번, 2번. 그러다 명절이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나왔어요. 저는 매번 따로 사드리는 방식으로 버텼어요. 가게 재료와 집 재료를 섞는 순간 경계가 무너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제 돈으로 사드렸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가게 1주년이 됐을 때 단골 손님들이 조그맣게 축하를 해줬어요. 꽃 한 다발을 들고 오신 분도 계셨어요. 저는 그날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서 한참 울었어요. 기뻐서 우는 건지 서러워서 우는 건지 몰랐어요. 이 가게를 차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혼자 버텼는지가 그날은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1주년 꽃다발을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게 아니라 단골 아주머니한테서 받았다는 것도요. 돌이켜보면 이미 복선이 있었어요. 그 1주년 즈음부터 시어머니가 가게에 대해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언제 손님이 많은지, 어느 메뉴가 잘 나가는지, 한 달에 얼마나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적 없는 것들을 태석 씨를 통해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냥 남편한테서 들으시겠거니 했어요. 그런데 태석 씨는 가게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가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어머니의 가게 방문이 잦아졌어요. 오실 때마다 하시는 말이 생겼어요. 주방을 슬쩍 보시면서 여기 기름때 좀 닦아야겠다. 저 구석 냄새 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가게를 내가 매일 청소하고 있는데 시댁 부엌에서 하시던 그 지적이 이제 가게까지 따라왔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셔서 메뉴판을 한참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떡볶이 국물을 너무 빨갛게 하면 어르신들이 못 드신다. 내가 예전에 하던 방식이 있는데 저는 제 방식대로 해왔는데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한번 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라고 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나중에요 어머니라고 했어요. 태석 씨가 옆에서 어머니가 알려주신다잖아. 들어보지 그래라고 했어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느낌이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냥 참았어요.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가 가게 밖에서도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걸 느꼈어요. 시댁 인근 지인분이 어느 날 가게를 찾아오셔서 어머니께서 여기가 본인이 함께 차린 가게라고 하시던데 맛이 어떤가 싶어 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잠깐 멈췄어요. 아, 네, 오셨군요 라고 하고 자리를 안내했어요. 속으로는 한참 그 말을 되새겼어요. 함께 차린 가게. 그 말이 이 가게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그날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저는 그냥 참았어요. 일일이 해명하고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차피 시어머니를 아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겠거니 했어요. 그냥 그분들 사이에서만 도는 말이겠거니 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말이 얼마나 멀리까지 돌아다니고 있었는지를. 가게 2년차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이 오신 분이 계셨어요. 시어머니 또래 여성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오래된 동창이야. 인사해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서오세요 하고 자리를 안내했어요. 두 분이 앉으시는 동안 시어머니가 그 동창분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했잖아. 우리 가게 꽤 된다고. 점심때 봐봐. 자리가 없어. 그 동창분이 두리번거리시더니 아, 진짜 가게가 제대로 됐네. 어머님이 이것저것 많이 관여하신다고 하던데라고 했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국자를 내려놓고 싶었어요. 그냥 들고 있었어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그날 두 분이 떡볶이를 드시는 내내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설명을 하셨어요. 이 메뉴는 내가 처음에 레시피를 좀 잡아줬어. 부엌 동선도 내가 여러 번 조언을 했지. 처음에 장사가 안 될 때 내가 많이 도와줬어. 그 동창분이 어머니가 없었으면 힘들었겠네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럼 며느리 혼자 했으면 벌써 접었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볶았어요. 뒤집개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 동창분이 돌아가실 때 시어머니한테 나중에 한 번 더 오면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또 오세요 라고 했어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실 때 가끔 지인을 데려오셨어요. 동창 한 분, 동네 아는 분 한 분, 한 번은 교회 권사님을 데려오신 적도 있었어요. 올 때마다 패턴이 비슷했어요.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가게예요. 드시는 동안 내가 초반에 많이 도와줬어. 나가시면서 며느리가 장사 수완은 있어. 내 가르침을 잘 따라서. 저는 매번 주방에서 그 말들을 들었어요. 그냥 참았어요. 일일이 나가서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손님이 있었고 가게 안에서 소란이 생기는 게 더 싫었어요. 그 무렵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셔서 주방 쪽을 한번 돌아보시더니 여기 사진 좀 찍어도 되냐라고 하셨어요. 저는 왜요, 어머니?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인한테 가게 보여줬더니 사진 보고 싶다고 해서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뭐가 이상한 것 같기도 했는데 딱히 안 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세요 하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 사진이 어디에 쓰일지를요. 그해 11월이었어요. 톡감이 왔어요. 처음엔 몸살인 줄 알고 버텼어요. 가게를 닫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틀을 버티다가 셋째 날 아침에 몸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열을 재봤더니 39도였어요. 태석 씨한테 나 오늘 못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태석 씨가 그럼 쉬어 하고 출근했어요. 저는 이불 속에 누워 있었어요. 지은이는 학교에 갔어요. 집이 조용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현관벨이 울렸어요. 간신히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뒤에 리어카처럼 생긴 수레가 있었어요. 배추가 쌓여 있었어요. 많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문 좀 열어. 배추 드려야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오늘 열이 39도예요. 톡감이에요 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프면 땀을 빼야 낫는다. 어서 고무장갑 가져와. 배추가 몇 포기인지 세어봤어요. 50포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숨이 반쪽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배추를 부엌 쪽으로 들이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꺼냈어요. 태석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받았어요. 태석 씨 어머니가 김장 배추 신포기를 가져오셨어. 나 열이 39도야. 태석 씨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손수 오셨잖아. 그냥 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부엌 바닥에 쭈그려 앉았어요. 배추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배추를 넘기시면서 양념은 내가 가져왔으니까 버무리기만 해라고 하셨어요. 열이 올라서 손가락 끝이 지끈거렸어요. 허리가 꺾이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화장실에 가서 세면대를 잡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게 맞나 싶었어요. 그 생각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은 세면대를 잡고 숨을 한 번 고른 뒤 부엌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5시간 동안 쉼포기를 혼자 버무렸어요. 마지막 포기를 끝낼 때 바닥에 그냥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다 됐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내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 오셔서 통에 담긴 김치를 한번 보시더니 잘 됐네라고 하시고 짐을 챙기셨어요. 수고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나서 저는 바닥에서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에도 열이 더 올랐어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태석 씨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 겨울이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 무감각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뭔가를 말씀하셔도 예전처럼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렸어요. 그냥 했어요. 가게는 계속 잘 됐어요. 단골이 늘었어요. 2번째 매장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생겼어요. 그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그 즈음 시어머니의 가게 방문이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던 게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처음엔 그냥 바쁘신가 했어요. 나중에는 오히려 편하다고 느꼈어요. 가게에서라도 숨을 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평소에 오지 않던 동네 분이 가게에 오셨어요. 드시다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여기 어머님이랑 같이 운영하시는 거 맞죠? 어머님한테서 들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제 가게예요 라고 했어요. 그분이 어머 그래요? 어머님이 창업할 때 본인이 많이 도와주셨다고 하시던데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면서 착오가 있으셨나 봐요 라고 했어요. 이 말이 어디까지 나가 있는 건지 처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는 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그날 처음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하고 다니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거기서 뭔가가 더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설마가 이미 오래전부터 현실이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2년 전 이분을 찾아가서 딸 같은 며느리랑 같이 가게를 차렸는데 초기 자금이 좀 부족하다. 가게가 자리 잡으면 꼭 갚겠다라고 하면서 2차용증을 내밀었다고 했어요. 가게 이름이 찍혀있고 시어머니가 공동창업자로 서명까지 되어 있으니 이분은 의심 없이 믿었던 거예요. 가게도 실제로 잘 된다는 소문을 들으셨고요.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이자도 원금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을 열면 소리가 이상하게 나올 것 같아서요. 그냥 앉아서 들었어요. 나중에 채권자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시어머니가 처음에 그분을 가게에 데려오셨을 때 점심 피크 시간이었대요. 자리가 꽉 찼고 저는 주방에서 바삐 움직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가게 구석구석을 안내하면서 내가 이 가게 처음부터 같이 만들었어. 며느리가 바빠서 내가 대신 관리 많이 해줬지라고 하셨대요. 번듯하게 잘 되는 가게를 눈으로 보고 시어머니가 거기서 주인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의심하기가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사업자 등록 같은 걸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못 하셨다고요. 오랫동안 알아온 분이기도 했고요. 차용증은 시어머니가 직접 써오셨대요. 거기에 우리네 분식 공동창업 자금 명목이라고 적혀 있었고 시어머니 이름 옆에 가게 도장처럼 보이는 도장이 찍혀 있었대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도장은 시어머니가 문방구에서 가게 이름을 새겨 만든 거였어요. 제가 만든 공식 사업자 도장이 아니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문방구 도장 하나로 수천만 원이 움직였다는 게요. 처음에 빌린 금액은 500만 원이었어요. 그 채권자분 말씀으로는 처음 500만 원을 빌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석 달 뒤에 이자까지 꼬박꼬박 갚으셨대요. 그러고 나서 가게를 좀 더 키우려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좀 필요하다라며 1,500만 원을 더 빌리셨대요. 두 번째 돈을 빌릴 때는 의심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미 한번 갚는 걸 보셨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500만 원으로 신뢰를 쌓고 그 신뢰로 1,500만 원을 끌어당기는 방식. 그게 즉흥적인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제 가게가 담보였어요. 제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어 온 이 가게가 제 이름이 적힌 이 가게가요. 두 번째 채권자분은 시어머니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은 가게에 직접 오신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가게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요즘 하루 매출이 얼마씩 나온다라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태석 씨한테 가끔 말했던 매출 얘기가 시어머니한테까지 흘러들어간 거였어요. 그 숫자가 신뢰의 근거가 됐던 거예요. 집사님 입장에서는 탄탄하게 돌아가는 가게를 가진 사람이 빌리는 돈이었으니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우셨겠죠. 그걸 다 알고 나서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가게에 오실 때마다 제가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왜 그 방문이 그냥 방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요. 다만 제가 그 느낌을 너무 늦게 꺼냈을 뿐이었어요. 며칠을 혼자 보냈어요.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게 재료를 손질했어요. 점심을 팔았어요. 저녁엔 집에 와서 밥을 차렸어요. 태석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밥을 먹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이것이 단 한 건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분 말로는 시어머니가 차용증을 이미 갖고 다니면서 제시했다고 했거든요. 그게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사전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채권자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시어머니 살림이 넉넉한 편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쓸 곳이 있었다는 건데 그 돈이 어디로 흘렀을지를 생각하니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어느 새벽에 지은이가 화장실 가다가 제 방 앞에서 엄마, 자?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응, 자다 깼어라고 했어요. 지은이가 엄마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아니야, 괜찮아라고 했어요. 지은이 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22년간 소리 없이 삼켜온 것들이 이 아이 눈에도 쌓이고 있구나. 그 새벽에 결심했어요. 움직이겠다고. 소리 없이 조용히. 제일 먼저 한 게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찾는 거였어요. 서랍 안에 고이 넣어뒀던 서류를 꺼내서 확인했어요. 사업자 이름처, 대표자 이름처, 임차인 이름처. 그게 전부 저였어요. 시어머니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가게 개업 당시 제가 적금을 해지한 통장 내역을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다는 걸 숫자로 확인했어요. 그 다음날 가게 근처 법무사 사무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기까지 5분은 걸렸어요. 들어가서 상담 선생님께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어요. 채권자분이 가게로 찾아온 일, 차용증에 가게 이름이 쓰인 것, 시어머니가 공동 창업자라고 행세한 것. 선생님이 서류들을 한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업자 단독 명의가 명확하고 시어머니가 공동대표로 등기된 게 없다면 이건 시어머니가 허위사실로 타인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가게와 법적으로 무관한 시어머니 개인의 채무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저는 사기죄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공동창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동창업자인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렸으면 사기예요. 피해자들이 원한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 구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시어머니 재산의 강제 집행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빨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내가 서류 몇 장을 들이밀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법 앞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봉투를 만드는데 이틀이 걸렸어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가게 개업 당시 적금 해지 내역, 채권자분이 두고 간 차용증 사본, 법무사 상담 내용 정리 메모. 얇았지만 단단한 봉투였어요. 이걸 만드는 이틀 동안 이상하게도 손이 안 떨렸어요. 오래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 태석 씨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봉투를 옷장 안쪽에 넣어뒀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말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게 이 결혼 생활에서 제가 처음으로 제 방식대로 하는 일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잠깐 찾아뵐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시어머니가 그래라고 하셨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밥을 지었어요. 된장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어요. 태석 씨가 먹고 나서 어디가?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 댁 잠깐 다녀올게요 라고 했어요. 태석 씨가 나도 같이 갈까라고 했어요. 저는 혼자 갈게요 라고 했어요. 태석 씨가 뭔가를 더 물어보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를 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놨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이상하게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22년 동안 시댁에 가는 날은 항상 뭔가가 무거웠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발이 떨리지 않았어요. 시댁 현관 앞에 섰어요. 벨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왔어? 22년 동안 변하지 않은 그 첫 마디였어요. 저는 내 어머니라고 했어요. 들어갔어요.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을 꺼내시려는 찰나에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소리 없이 식탁 위에 내려놨어요.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려다보셨어요. 이게 뭐야?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 들을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았어요. 22년 치의 말을 이제야 꺼내는 것 같았어요. 차분하게 나왔어요. 어머니가 제 가게를 공동창업이라고 하시면서 지인분들한테 돈을 빌리셨잖아요. 이틀 전에 채권자분이 직접 가게로 찾아오셨어요. 차용증도 확인했어요. 거기에 제 가게 이름이 찍혀있고 어머니 이름이 공동창업자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서 식탁 위에 펼쳤어요. 그런데 어머니, 이 가게 사업자 등록증은 제 단독 이름이에요. 제가 개업 자금을 전부 혼자 댔어요. 어머니는 법적으로 공동창업자가 아니에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그래서? 라고 하셨어요. 짧고 낮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가 실제로 공동창업자가 아닌데 그런 것처럼 속여서 돈을 빌리신 거잖아요. 법무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게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대요. 채권자분들이 원하시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어머니 재산의 강제 집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나오는 동안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고소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채권자분들은 달라요. 이미 한 분이 가게로 직접 찾아오셨고 그분은 당연히 화가 나 계세요. 어머니가 먼저 연락하셔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변제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으시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야, 내가 뭘 사기를 쳤어. 나도 그 가게에 이런저런 거 보태줬잖아. 태석이 월급도 있고 내가 반찬이라도 만들어 보낸 게 얼만데. 그게 공동창업이지 뭐야. 저는 말했어요. 어머니, 그 논리로는 법원에서 안 돼요. 직접 자금을 출자하신 것도 아니고 사업자 등록에 이름이 없으면 공동창업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보다 채권자분들한테 제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오래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셨어요. 얼마야? 전부 얼마야? 저는 말했어요. 채권자분 한 분한테서 2천만 원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채권자분들한테 먼저 연락하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폭도를 걸어 나오는데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을 나오면서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태석 씨가 거실에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채권자분이 가게로 찾아온 날부터 시작해서요. 법무사 상담 이야기, 봉투를 만든 이야기, 오늘 시어머니한테 꺼낸 이야기. 태석 씨 얼굴이 들으면서 조금씩 굳어갔어요. 제가 말을 다 마쳤을 때 태석 씨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셨겠어.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어떡해. 저는 태석 씨 눈을 봤어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태석 씨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틀린 말을 안 했다는 건 태석 씨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도 불편한 거였어요.
어머니한테 그런 이야기를 꺼낸 며느리가 저는 그 침묵을 오래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갔어요. 밥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일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채권자들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대로 말씀드리신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나중에 정리해줄 거다라고 하셨다는 게 며칠 뒤 채권자분을 통해 저한테 왔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채권자분께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 가게로 찾아오셨던 분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공동창업자가 아니라는 것, 저는 그 차용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 가게의 모든 자금은 저 혼자 뗀 것,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과 개업 자금 내역을 보내드렸어요. 그분이 한참 말씀이 없으시다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법적으로는 시어머니한테 청구하셔야 해요. 필요하시면 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게 맞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확인 서류를 드리는 것까지예요. 그분이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다른 채권자분도 계셨어요. 시어머니한테 빌려준 돈이 저 혼자 확인한 것만 해도 8천만 원이 넘었어요.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시어머니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군포 빌라였어요. 30년 넘게 사신 집이었어요. 태석 씨가 그 소식을 전할 때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집을 파셔야 할 것 같아.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슬프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기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래야 하는 일이 그렇게 됐구나 싶었어요. 피눈물이 나도록 억울했던 22년이 있었는데 그 끝이 이렇게 조용하게 오는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태석 씨를 통해서 저한테 할 말이 있다고 전했어요. 태석 씨가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라고 전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어요. 진심에서가 아니라 제가 더 이상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아셔서였어요. 22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던 며느리가 법무사를 찾아가고 채권자한테 직접 연락하고 사실 확인 서류를 보내는 사람이 됐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 차이를 저는 알아요. 태석 씨와의 관계는 그 이후로 천천히 정리가 됐어요. 몇 달을 이불 속에서 생각했어요. 새벽에 혼자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면서요. 태석 씨가 그날 어머니가 얼마나 황당하셨겠어라고 했던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39도 고열에 신포기 김장을 혼자 버무리게 한 날 태석 씨가 한 말이 어머니가 손수 오셨잖아. 그냥 헤었다는 것도요. 22년 동안 그 사람이 내 편에 선 날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요. 조용히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고 이혼이 정리된 건 그로부터 넉 달이 지나서였어요. 소리 없이 끝났어요. 지금 저는 안양 평촌에 있는 방 2개짜리 작은 전셋집에 혼자 살고 있어요. 이사 온 지 6달이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커피를 내리는 거예요. 핸드드립 커피예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배웠어요. 커피를 들고 베란다에 나가서 아침 공기를 마셔요. 안양천이 멀리 보여요. 그게 제 하루의 시작이에요. 누가 짜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싱겁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마시고 싶은 농도로 내리고 제가 마시고 싶은 시간에 마셔요.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가게는 2곳 다 잘 되고 있어요. 2번째 매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손이 안 떨렸어요. 예전엔 뭔가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는데요. 지은이가 주말마다 와서 도와줘요. 어느 날 지은이가 엄마, 내가 나중에 여기 이어받고 싶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있었어요. 그래, 잘 배워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꽉 차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15년 전 이 가게를 차릴 때 봉제 공장 다니는 사람이 무슨 가게를이라고 했던 목소리가 잠깐 스쳤다가 사라졌어요. 손이 아직도 거칠어요. 새벽마다 재료를 손질하고 양념을 버무리고 15년이 됐으니까요. 겨울엔 갈라지기도 해요. 예전엔 그 손이 부끄러웠어요. 처음 시어머니를 뵀던 날 손이 거칠다라는 말을 들었던 뒤로 한동안 외출할 때 손을 감추곤 했어요. 지금은요. 이 손이 15년의 가게를 만들었어요. 이 손으로 만든 봉투가 22년 만에 제 자리를 찾아줬어요. 이 손으로 내린 커피가 아침마다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요. 22년 동안 저는 참았어요. 그 참음이 나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봉투도 만들 수 있었고 지금 이 자리도 있으니까요. 다만 그 참음이 제 선택이었는지 그냥 떠밀려서였는지 그 차이 하나만큼은 지금이라도 확인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처럼 지쳐 보이는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다 읽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